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국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고소의 전략입니다. 헌법학자 김혜원 교수와 함께 지금 현재 마은혁 후보 임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를 헌법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여러분들께 하겠는데요. 자, 지금 마은혁 후보 임명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내용 김 교수님과 함께 깊이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최상목이 이제 선별적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되긴 했지만 마은혁 후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민주당은 압박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 위헌적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입니다. 위헌입니까? 네. 자, 그러면 위헌이라고 하면 위법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이론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한데 예. 그 헌법에도 반하고 예.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법률에도 반한 것이다. 그래서 위헌 위법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헌 위법을 다 갖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선별 임명이 본인의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갈 수가 있겠네요. 예, 탄핵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위헌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그 국무위원의 지위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 지금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리고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각각 권한의 행사, 방식, 내용, 범위, 강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가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뭐 소극적만 권한 대행의 역할에서는 소극적만 한 행위에 멈춰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의 가장 근본에 놓여 있는 기본 바탕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입니다. 민주적 헌법 국가에서 자신이 행사하는 그 권한은 그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요. 그럼 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이 거리 혹은 그러한 선출을 이루는 사슬의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자가 만든 법률을 잘 집행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법률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형성 내지는 정책과 관련된 재량의 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긴 해야 되지만은 현재 놓여 있는 각종 권력 자원들을 어떤 법률을 집행할 때 더 많이 잘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에 좀 더 힘을 기울일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폭넓은 어떤 그 권한들이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와 대립하면서 그 소수자를 보호한다든지 소수 의사에 주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존재이고 우리 헌법상 국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이 국회하고 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맞서서 때로는 국회에 맞서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가 일정한 사유가 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기존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의 범위나 힘 강도만큼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이 소추돼서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면은 자신의 그 권력 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의 그 두 지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행위, 국민이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동의행위, 이 두 가지의 바탕을 두는데 한쪽 축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국회를 존중하면서 국회 의사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을 존중하면서 권한들을 조심스럽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한독수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임명을 하고 이 거꾸로 된 행태들을 이제 보인 것이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권한 대행으로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쩜 지금 탄핵된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국무위원인 그 최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무위원의 지위는 국무총리보다 자신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작습니다. 어쩌면은 최 부총리는 대행이어서 그 권한 행사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행이라는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본인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인데 네. 하지만 본인은 국무총리가 제청 행위를 해서 대통령부터 임명받은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보다도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인들이 훨씬 협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많이 국회를 존중하면서 이 대행의 업무들을 행해야 되는 존재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적어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한독수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경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한 4인 중에 한독수 총리는 부작위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임명 안 하고. 그런데 최 부총리는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2명 골라서 임명한 것이거든요. 이 선별 임명이란 말이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헌법 질서에 더 큰 상처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 대행은 자, 두 사람은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각각 추천했다. 한 사람은 여야 합의를 해오면 좋겠다라는 아주 특이한 논리를 가지고 임명을 유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위헌적이다라고는 말씀하셨고 이 자체는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위헌하고 위법한데 예. 뭐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을 구성하며 예. 대통령은 임명한다. 이 111조 2항이고요. 111조 3항에 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한다. 예,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할 때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든 조항들은 전부 다 임명한다 혹은 임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에는 그 임명될 대상을 고르는 행위가 들어있고 고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객관화해서 알리는 이 행위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데 임명 대상을 고르는 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자신이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은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누가 좋을지 자기가 봐서 이렇게 임명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지금 국회목 3인, 대법원장 지명목 3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고르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 우리 헌법에 따라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고 네.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골라진 행위들을 사실은 상당 부분 형식적, 요식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니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선별 임명한 것이니까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보고 좋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골라서 임명한 행위들이니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111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의 재판관 임명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행위. 자, 간단히 질문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본인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됐고 그 서류가 남아 있고 또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발표한 적도 있는데 권성동이 이것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도 위헌입니다. 일단 예. 그 여야 합의라고 할 때 우리가 합의체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럼 합의체 기관에서 합의하는 방법이 의결입니다. 네. 합의하는 방법이. 그러면 합의가 된 거죠. 의결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여야 합의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럼 여당 야당 할 때 진보당은 왜 거기 뺍니까? 사실은요. 우리 헌법은 여야 합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네. 국회에서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여야 합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이고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뭐 명백하게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상목은 어쨌든 선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복잡해지는데요. 예, 그 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임명이 되어서 위법인데 단순히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헌법적인 관행으로 남게 되면은 앞으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고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임명할 수 있는 헌법적인 관행이 구축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과반이면은 선출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 국무총리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앉추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유보를 해버리고 있다. 있으면은 명백하게 위헌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럼 대통령이 그 위헌적인 행위를 해도 판단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하려고 하면 대통령 탄핵은 정족수가 3분의 2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위헌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그것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놓으면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하나의 의용기관 내지는 위장기관으로서 이 사법기관이 전락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 6명 딱 넣어놓고 자신의 반대되는 정당들에서 위헌헌법 정당 해산을 청구를 해서 그 정당을 해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 논리로는 가능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초장에 아주 엄격하게 이것들을 통제를 해서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 체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틀이 완전히 깨지는 엄중한 위반 행위다. 아주 심각한 위반 행위다라고 이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보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그러면 절차를 밟아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대안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첫 번째 차원은 이제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차원, 즉 사법적 차원인데 이 사법적 차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과 하나는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가 혹은 국회의장이 청구인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피청구인을 해서 피청구인의 임명 거부 혹은 이 사안이 임명 유예인지 임명 부적인지 불명확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임명을 해태하고 있는 헌법상 임명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행위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시를 청구하는데 그럼 어떤 권한이 침해당했느냐? 헌법재판소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혹은 그 구성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러한 청구와 동시에 지금 사안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 지금 마은혁 법관이지 않습니까? 마은혁 판사. 그 마은혁 판사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잠깐 그 부분에서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일단 청구한다. 두 번째, 자, 이거 지금 빨리 임명해야 되니까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사실 헌법 예정하고 또 탄핵이고 이런 거니까 계속 도돌이표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그러면 이제 탄핵할 것인지 이런 문제니까. 자,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권한쟁의 심판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 이게 사실은 몇 가지 다른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법률 바뀔 수가 없으니 다른 몇 가지 쟁점들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들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 권한쟁의 심판은 필요적 변론주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와서 구두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헌법 소원 심판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들이 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 그 자체가 그 하려고 하면은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구두 변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 다른데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두 변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의 사법적인 해결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쟁의 심판보다는 헌법소원 심판이 지금은 좀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거에 최근에 이제 6인 체제, 8인 체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부족하니까 그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다른 어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려고 하면 헌법재판관 6인이 필요한데 지금 6명, 8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린 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이미 전원 합의체 전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권한쟁의 지금 청구도 안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좀 더 주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법적인 가능성으로는 마흔역 그 법관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단임권, 헌법상 기본권이 있는데 이것이 침해당했다. 임명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혹은 선별해서 임명하고 있으니까 2명만 임명하고 1명만 자신을 빼놨으니까 이거는 그 허용되지 않는 차별 취급이라고 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쟁송상의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능성들도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것에 반박되는 논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 주시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받을 권리를 청구를 침해당했다고 할 때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7인은 넘지 않느냐. 그러면은 7인 체제 반드시 9인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냐. 이렇게 저쪽에서는 반론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요. 그다음에 뭐 공무단위권 침해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그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단순한 기대권이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반론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률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다 하더라도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 때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할 경우에는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3분의 2 동의로 끝이 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헌법재판소법에는 그걸 심리하려고 하면은 7인이 필요한데 7인 이상인데 그런데 이제 그 조항에 대해서 그 지금 저 누굽니까 방송통신 그 이태규 방송 아니요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전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가처분 문제가 들어와서 그 전에 7인이 체제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효력을 지금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는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 선고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남아 있는 거고. 자, 그럼 7인 이상이면 되고 3분의 2 동의입니까? 과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입니다. 과반이고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이고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소원 6인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6인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8인 체제에서 6인 찬성을 해야 한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그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박균택 의원이 최근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대통령 임명할 때 그 대통령 그 임명은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은 그래도 거부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의문들이 남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종래에는 상상하지 않았는데 예. 윤석열 체제 하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상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들 고민한다면은 만 저라면은 좀 더 보완을 할 방법이 있다. 저라면은 법률안을 이렇게 보완할 것 같습니다. 임명은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예. 만약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정부에 통고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선출 혹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임명된 것을 바로 보도록 하는 이 법률로 수정해서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들고 네.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할 때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소급 적용하는 이 내용을 둬야 될 건데 네. 근데 그 뭐 이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뭐 현행 이제 그 국무회의 자체를 또 더 많은 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뭐 하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긴 한데 이러한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상관없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네. 이런 조항들은 필요한 것이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예, 그렇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예.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 방법 외에 국회의장이 그러면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헌법학계 전체 뭐 합의됐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고 네. 이제 제가 헌법을 해석할 때 예. 이러한 정치적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치적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국회의장이 권한으로 그게 사실은 정치 방법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법상의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지금 마은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 대행을 무시하고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 좀 상세히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헌법적인 논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국 헌법에서 출발해야 되니까요. 헌법 조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자, 몇 항인지 헌법 한번. 111조 2항 하고 3항인데 자, 헌법 111조 2항과 3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2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을 구성하며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항은 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이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서 선출이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헌법상 선출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에는 현행 헌법에는 전체에 선출이란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5번은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요. 2번은 부칙에서 등장을 합니다. 헌법 부칙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선출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111조 3항에서 이야기하는 이 국회 선출 이건 일단 보류한다고 하면은 이것 빼고 다른 선출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을 성립시키는 종국적인 혹은 확정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우리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립되었지만은 이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 관련해서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것을 이제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법률은 성립되었지만 효력이 발하려고 하면 공포가 돼야 되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헌법에서 실제로 제가 앞서서 이 선출은 헌법기관 구성을 성립시키는 종국적 확정적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근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재판소와 비슷하게 333이거든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인데 여기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게 없어요. 국회에서 선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114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14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3명 지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예. 국회가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의
임명한다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는요. 그렇다면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선출하잖아요. 네. 헌법 그 67조 1항이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 41조 1항이고요.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출들을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선출되면은 이미 해당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예.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은 마흔역 재판관은 네. 이미 헌법재판소의 지위가 성립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국회의장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도 된다. 아니 진짜 국회에서 이제 선출했으니까 예. 사실은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어떤 의미가 남냐면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조문에. 그럼 그 임명의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 임명의 의미가 뭐냐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러한 임명은 가만히 보면은 그 서로가 다른 게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대통령이 자신의 목을 임명하는 경우 예. 3인이잖아요. 이때도 임명을 쓰고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에 의해서 지명된 그 6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우에도 임명한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는 다 대통령이 임명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명 안에는 임명 대상자를 쉽게 말씀드리면 임명 대상자를 고르는 행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른 대상자를 객관화해서 알려는 행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임명장을 주고 이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고르는 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자기 목을 임명할 때는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객관화하는 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는요. 그런데 국회목과 대법원장 지명목에 있어서는 고르는 행위가 국회가 선출을 통해서 끝난 거고요. 대법원장이 지명한 것을 통해서 끝이 난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임명은 그 말 그대로 고른 대상자를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객관화해서 하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고 알리는 행위고 이것에 그런 의미고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서 이미 확정된 그 지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네.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럼 또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임명이 없는데 네. 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명을 넣느냐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 임명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헌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제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읽었던 헌법 111조 제2항의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자격이 없어요. 헌법에서는요. 그러면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출하거나 지명하거나 애당초 무효인 어떤 행위들을 할 우려들이 있으니 그런 게 상상하기 어렵겠지만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 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 나중에 권력 행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통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통제받을 것을 예상하지만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일종의 다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임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은 이미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이 의도적으로 임명이라는 단어를 빼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중앙선관위에 이제 3인 3인 3인으로 구성하는 것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3인 3인 3인에 대해서 자 87년도 우리 이제 개헌 헌법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라도 착오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임명한다라고 임의로 넣어놓고 또 특정한 것은 중앙선관위는 임의로 빼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헌법이란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현실이 변하면 헌법 의미도 함께 바뀌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쉽게 말씀드리면 간통죄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 여러 번 그 위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4번째인가 5번째 위원 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헌법 현실이 변화가 있으니까 헌법의 내용이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헌법 변천 이런 것인데 그 헌법이 예정치 않았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죠. 않겠습니까? 그때 네. 헌법을 만들었던 것.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때 헌법을 제정한 사람의 의도들을 추적하자면은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원래 이 헌법의 본뜻은 권력분립 정신에 따라서 예. 굉장히 높은 중립성을 갖춰야 되는 기관들이니까 대통령이 혼자 다 임명하지 말고 각각의 몫을 둬서 하라는 것이 이 헌법에 담긴 원래 권력분립의 정신인 것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임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 윤석열이든 지금 한덕수든 지금 최상목까지 자, 임명이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걸 그러면 국회의장이 강제적으로 임명을 해버리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의 임명은 어떤 실질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이미 마흔역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됨으로 인해서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자격을 성립되었다. 네. 자격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임명이 없어서 즉 이 임명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효력 발생 요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효력이 발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럼 이것을 우리 헌법에 규율하고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규범의 공백 상황입니다. 그럼 규범의 공백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그 법 적용의 방식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유추 적용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조항이 우리 헌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헌법 53조 6항입니다. 헌법 53조는 법률 제정과 관련된 것인데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은 정부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이송돼서 15일 이내에 그것을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아니면은 제의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 공포하거나 아니면은 제의를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 혹은 제의를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다시 제의를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의결해서 그것이 국회 의사가 통과되었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러면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헌법 제 53조 6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헌법 53조 6항에서는 명시적으로 확정 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뭐냐 하면은 그 15일이 지났으면 법률안 상태에 있다가 이게 정부로 이송돼서 15일이 지나면은 이제 법률안이 아닌 거예요. 확정 법률인 거예요. 법률로 확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지만은 국회에서 다시 그 출석 3분의 2로 재결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법률안이 아니라 이미 법률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것인데 이것을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니 널리 알려야지 되는 것이니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포가 있는데 이 공포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공포할 의무를 헌법은 부과해 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으니 헌법은 그 53조 6항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 하면은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미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선출에 대한 해석론에 입각한다면은 이미 마흔역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된 피선출자 마흔역은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그 이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 알리는 행위. 그래서 본인한테 너 선출되었으니까 임명장 주고 관련된 기관들한테 알리고 이러한 알리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임명을 안 하고 있어서 효력이 발생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럼 이런 경우에 국회의장이 헌법 53조 6항을 준용을 해서 직접 임명하는 그러면은 이게 직접 그러면 또 한쪽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유추 적용해서 그러면은 임명을 선언하거나 해서 또 이게 정 부담스럽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경우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으니까 국회의장이 아예 나서서 그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과반으로 그걸 받아가서 그런 국회의장은 임명장 주고 선언해버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것을 누가 또 다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mon정의 부담을 지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다투는 것이 헌법적인 정의관에 부합하는 것이지 이미 선출권을 침해당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한 국회 입장에서 그 권한 제기가 내가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피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들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이미 들어가 있고 이게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1차적으로 그거대로 맡기고 국회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먼저 해보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침묵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돼서 이것을 고민할 문제인 것이고 이러한 방식들은 헌법의 가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헌법의 근거가 법률의 근거가 없다 혹은 헌법상 근거가 명확치 않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내용이 없으니까 유추적용이라는 법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장의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이러한 행위가 위헌이거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헌법에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에 안 된다고 쓰고 있지도 않고 법률에서 위법이라고 쓰고 있지 않고 오히려 권력 분립 정신과 헌법 정신에 좀 더 부합하는 행위다. 그래서 자꾸 이걸 사법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1차적으로 먼저 국회의장이 나서서 임명을 선언해버리고 그것을 그리고 또 마흔역 재판관 입장에서 이미 확정됐는데 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서 나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회의장이 이제 규범의 공백이라는 이 상황에서 유추 적용을 해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 네 스스로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장이 나서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국회의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효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판단합니까? 임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자 거기에 직무 공간이 확보되고 탄핵 심리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논란이 없습니까? 그 논란이 있겠죠. 예. 논란이 있으니까 당장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재판소에서 고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고민을 해야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헌법재판소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예, 예. 어차피 해야 되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면은 자리를 안 내준다.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노 안 라고 하면은 예. 구체적인 그러한 그게 거부 처분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그 마흔역 재판관 본인이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지금 그 문영대 재판관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국민적인 어떤 여론적인 환기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하니 또 소극적인 사법부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잘했다 받아줄게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은 틀림없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의 권한이 침해당했다. 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은 안 한 대로 가면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하나의 헌법적인 관행으로 정착이 되고 추후에 이런 관행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쌓아가면 우리 헌법 질서가 좀 더 촘촘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 이번 사안에만 국한할 문제들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회의 의결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걸 방법을 찾으려니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충분히 다른 방안이 있다.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규범의 공백 상태를 유추 적용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수단을 모두 모아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라. 또는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좋다.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김혜원 교수의 얘기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예, 그 전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도 없었던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통한 어떤 헌법 해석적인 연구들이 있어 왔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위헌 위법한 것은 아니니.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정치하고 사법은 이게 지향점이 다릅니다. 헌법적인 가치가 있으면은 이러한 헌법적인 가치를 현실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구현해야 되는 존재가 정치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예컨대 1,000만 원 줄 수 있으면 1,000만 원 줘야 되는 것이지 500만 원만 주면 인간답게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정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무능한 정치거든요. 그래서 헌법적인 가치가 가능한 한 최대한 구현할 것을 하는 것이고, 대신에 사법은 헌법적 가치의 그 최하한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국입니다. 사법이 그 하한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고 자꾸 위로 높이려고 하면은 사법 관료에 의한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국민들은 700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줄 수 있는데 왜 700만 원밖에 안 줬어?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법 관료가 민주적 정치들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헌법 규정에 있어서도 법관이 판단하는 그러한 그 판단에 있어서 사용되는 헌법하고, 정치가가 특히 국회의장이 자신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 규범으로서 헌법을 사용하는 것하고 이 양자는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사법부에서 법관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건 사법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사법의 역할인 것이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현재 이러한 내란 상황에 있어서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들이고, 이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몫인데, 정치가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자꾸 사법 뒤에 숨어버리면은 결국은 이건 정치가 죽어버리고 사법에 대한 지배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김혜원 교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지, 저는 지혜로운 답을 저는 정치권에서 국회의장이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이렇게 나와주셔서 서울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많은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120만 명의 구독자 돌파, 여러분들의 정말로 열화와 같은 응원과 성원 덕분인데 열심히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고 스픽서 박수 계속 보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스픽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서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국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